선조 11년 무인년, 한 양반집 가문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성은 박씨, 이름은 강필이고 그의 동생은 강식이었다. 부유하고 부족함 없이 자란 두 형제들은 강필과 강식이 각각 19살, 16이 되던 해 형제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형인 강필과 동생인 강식이 양반 가문의 명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고 크고 작은 갈등 없이 순탄하게 박씨 가문을 이끌어 나갔다. 강필과 강식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올곧은 가르침을 받아 인품이 상당히 좋았던 터였는데 때문에 그 집안 하인들에게도 신망이 상당히 두터웠으니 너나 할 것 없이 박씨 가문의 집안에 몸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두컴컴해진 밤 누군가가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잠에 들던 찰나 강식과 강필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문으로 향했다. 거 이 시간에 뉘시오? 강식이 묻자 한 남성이 말을 하였다. 네, 너무 허기져서 그런데 염치 없지만 밥 한 끼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남성의 말을 들은 강식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고 문 밖에 서 있는 남성을 보자 강식과 강필은 기겁을 하였다. 몰골은 상당히 야위었고 바람이라도 불면 다 찢겨져 나갈 정도로 누더기가 된 승복을 입은 승려 한 명이 서 있었던 것이었다. 승려라기보단 죽다 살아난 폐잔병에 가까운 모습. 아니, 승려께서 어찌 세탄이 귀신도 놀라 자빠질 정도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요? 아니, 무슨 범에게라도 습격이라도 당한 것이요? 늦은 밤에도 두 형제는 인상을 쓰며 매몰차게 대하기보단 승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진수성찬을 대접했다. 승려는 중에 걸맞지 않게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것을 보곤 강필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를 건넸다. 허기가 극심했던 모양인가 보. 천천히 자시오. 체하면 이 시간에 갈 수 있는 의원도 없어. 아, 그리고 그 옷은 해져 더 이상 못 입을 듯 싶으니 이 옷을 입고 가시게. 내 옷인데 그대와 체구가 비슷하여 적어도 지금보단 사람다워 보일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승려는 아니, 어찌 양반님께서 한낱 거짓골의 충에게 이리도 은혜를 베푸는 것인지. 그리고 다시 강필이 대답하길. 다 같은 백성들일지언데 천민이 어디 있고 양반이 어디 있겠소. 같은 땅을 밟으면 다 같은 사람 아니던가. 그렇게 승려와 강식, 강필 셋은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다 새벽이 다 되어 묵고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승려는 이를 마다하며 두 형제에게 큰 절과 자신의 손목에 찬 염주를 강식에게 건네며 당부의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으나 보잘것없는 나의 해안으로 보아하니 지금으로부터 2년 후 큰 악재가 올 것입니다. 그땐 아우 되시는 분께선 제 발로 움직일 수 없을 지경에 이를 터이니 그날이 오기 전 보름달이 떴을 때 남쪽으로 13리 떨어진 뒷산 기슭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오시고 귀하의 형님께서 불당을 잡기 전까진 절대로 아우께서는 이 염주화를 풀어놓거나 잃어버리지 마시길 간청드립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승려의 뒷모습을 보곤 형제는 벙쪄 있었다. 인심써 밥을 대접했건만 이게 저주를 퍼붓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견이라도 한 것인지 형제는 의아해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후 승려의 말대로 강식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였다. 침을 질질 흘리며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린다든지 눈가를 뒤집어 까고선 몸을 부르르 떨다 개거품을 물고 졸도를 했으며 아궁이 속 열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검은 숯덩이를 입에 넣고 씹는 것이 아닌가. 심할 땐 부엌칼을 들고선 자신의 허벅다리를 베어내며 검붉은 피가 옷을 적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미치광이인 양 웃기만을 반복했다. 보다 못한 강필은
용한 무당을 불러봤지만 열이면 열, 저주에 씌인 사람은 자신이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며 도망가듯 박씨 형제의 집을 빠져나왔다. 그러다 강식이 자신의 손에 차여진 염주를 떼어내려 하는 것을 보고 이제서야 2년 전 승려의 당부가 생각난 강필은 재빨리 승려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도착한 강필을 눈치챈 듯한 사찰의 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했다. 아니, 왜 이제서야 온 것입니까? 분명히 그날이 오기 전 보름달이 떴을 때 찾아오시라고 일러뒀건만 어찌 안 되겠소. 부탁드리오. 늦진 않았습니다. 그대들에게 입은 은혜가 하늘과 같아 내 목숨과도 맞받고 그분을 살려내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이 작은 조각상 4개를 들고 가시지요. 이건 사천왕상 아니오? 예, 맞습니다. 각각 광목천왕, 지국천왕, 다문천왕, 증장천왕이라 하여 악기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이지요. 때문에 그 악기를 붙잡아 두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그 4개의 조각상을 동생의 방을 기준으로 지국천왕은 동쪽, 광목천왕은 서쪽, 증장천왕은 남쪽, 다문천왕은 북쪽으로 위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생을 그 방에 모셔둔다면 악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탈진할 것입니다. 명예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보름달이 다시 뜨는 자정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강필은 승려가 일러준 대로 행동하였고 강식은 방에서 마치 누군가에게 고문이라도 받는 것인 듯 괴로워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이튿날 스스로 탈진하여 강필이 문사를 살며시 열어보니 구석에 쪼그려 앉아 승려가 건넨 사천왕을 보며 호랑이를 본 토끼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리고 승려는 정확히 보름달이 다시 뜬 날 2자루의 검과 물을 준비해왔다. 동생을 보름달 빛이 가장 잘 비치는 대충마루에 앉혀 포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양반댁을 제외하곤 모두 문 밖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사실 포박할 일도 없었다. 강식은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힘이 없고 안색마저 망자와 가까운 푸른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곧이어 승려는 달빛에 비친 강식의 그림자에 머리와 심장에 가지고 온 2자루의 검을 찔러 넣었다. 그림자에선 선홍색의 피가 흘러나오며 이내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내 괴성을 지르던 강식은 종잇장이 떨어지듯 졸도하고 말았다. 그것을 본 강필은 황급히 동생에게 달려갔지만 승려는 이를 제지하여 막아서고는 강필에게 말을 했다. 제가 오기 전 양반땡은 그동안 이상한 것을 눈치 못 채셨습니까? 아우님의 그림자는 여태껏 잿빛이었습니다. 강필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다. 한낮엔 강식이 이상해지던 그날부터 대낮엔 그림자가 보이지 않다. 밤에 달빛에 비친 강식의 그림자는 잿빛이었던 것이다. 승려는 가져온 물을 졸도한 강식의 입에 억지로 부어넣더니 곧이어 강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눈을 뜨고서 말을 하였다. 형님, 그리고 이분은 그때 그 승려분 아닙니까? 승려는 이를 보고 한숨을 내쉬고서 말을 했다. 아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로써 제가 그대들에게 빚진 은혜를 갚을 수 있어 저 또한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기한 광경을 목격한 강필은 승려에게 다시 물음을 던졌다. 무당도 어찌하지 못한 것을 잘도 해냈구려. 아니,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도 되겠소? 승려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길, 이 검 2자루는 각각 사인검과 사진검입니다. 사인검은 12간지에서 호랑이를 상징하는 인이 4번 겹치는 때, 즉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만들고, 사진검 또한 마찬가지로 용을 상징하는 진이 4번 겹치는 진년, 진월, 진일, 진시에 다조하여 만들어낸 검이지요. 또한 동생에게 먹인 물은 북두칠성이 뜬
깊은 새벽의 전기를 받아 떠온 불입니다. 더불어 사천왕은 집안에 고이 모셔두고 깨끗이 관리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두 번 다시 귀신이 함부로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여 두 분에게 금은보화보다도 값진 부귀영화를 누리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귀하의 인품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인물이 되길 빌겠습니다. 인연이 닿는다면 그대들을 또 볼 수 있기를. 승려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긴 뒤 떠났고 박씨 형제의 집에는 두 번 다시 흉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 아저씨는 걸쭉한 막걸리를 한 잔 들이키더니 입을 열었다. 무서운 얘기는 저기 마을 입구에 있는 현자교에 관한 얘기가 겁나게 무섭지. 무더운 여름날 민박집 주인에게서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나름 새롭고 독특한 경험이었다. 태수와 철미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언제서부터인가 저기 보이는 현자교라는 저 다리에서 밤이고 낮이고 때를 가리지 않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내 친구 중에 중필이란 녀석이 있었는데 60주를 바라보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만화를 엄청 좋아했지. 그래서 그 친구는 매일 읍내에 일을 나가면 만화방에 들려서 책을 빌려오는 게 일이었어. 알다시피 여기에 버스가 거의 3시간 간격으로 다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출퇴근을 하겠는가? 그래서 중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 읍내까지. 한 30-40분 정도 걸렸지만 3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려서 타는 것보다야 훨씬 나았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여느 때와 같이 해가 저물 쯤에 중필이가 20권 정도 되는 만화책을 잔뜩 싣고 오던 길이었나 봐. 그런데 자전거로 느릿느릿 저기 현자교를 건너는 뒤 자전거 뒤에서 툭, 툭, 툭 이런 소리가 나더랴. 태수와 철미는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는 서로의 얼굴을 잠시 확인했다. 철미는 벌써부터 소름이 돋는지 팔을 몇 번 쓰다듬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중필이가 뒤를 돌아보니까 만화책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중필이는 만화책을 줍기 위해 자전거를 세우고 뒤를 돌아 걷는 뒤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야. 만화책이 말이야. 몇 권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같이 정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게다가 책 머리가 향하는 방향까지 똑같이 맞추고 마치 누가 화투패나 나열하듯 책을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 중필이 말로는 겁나 무섭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책을 줍다 말고 36개 주랭랑을 쳤다는구먼. 예? 뭔 아저씨가 그리 겁이 많대요. 책이 우연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빌린 책을 놓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태수와 철미는 잠시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김씨 아저씨의 이어지는 말에 그 둘은 곧바로 얼굴의 웃음기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 줍는 책마다 빌려올 때는 볼 수 없었던 진흙 같은 게 살짝 묻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 손가락 자국 같은 게 찍혀 있더라는 거야. 보름달이니까 확인했지. 안 그랬으면 집에 들고 와서 자빠졌을 것이여. 김씨 아저씨는 김치 한 점을 입에 넣더니 우물거렸다.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 한 번은 뒷집에 사는 형배라는 동생이 겪은 일인데 그 친구는 읍내 가기 전에 보이는 가까운 도살장에서 발골 일을 해. 형배는 소를 잡는 날이면
그날 잡은 소의 생간을 들고 와서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걸 낙으로 삼던 동생이었어. 그런데 형배가 소 간을 들고 오는 날은 냄새를 맡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차려버린다니까. 그 큼지막한 소 간이 담긴 비닐봉지에서 핏물이 조금씩 뚝뚝 떨어지니까 마을로 이뤄지는 길에 핏물이 보이면 사람들은 형배가 소간을 들고 갔구나 하고 알게 되지. 그런데 중필이 일이 벌어진 얼마 뒤에 저기 저 현자교를 지나던 형배한테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발골 작업이 오후 3시쯤 끝나서리 그날은 일찍 소간을 들고 현자교를 지나는데 자전거로 뒤따라오던 형배 후배가 그러더래. 형님, 기술도 좋네요. 오늘은 어쩐 일로 피를 한 방울도 안 떨구시네요. 형배가 뭔 말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피가 한 방울도 안 떨어져 있더라는겨.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겨. 딴 데는 피가 없고 그 현자교회에만 피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지, 신기한 일이지. 근데 정작 형배를 놀라게 한 건 그게 아니었어. 그날 형배가 들고 간 것은 생간이 아니라 수육거리로 쓸 생고기였지. 핏물을 뺀 고기에서 그렇게 피가 떨어질 리는 없고 형배가 얼마나 놀랬겠는가. 둘은 다시 한번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얼마 뒤에 동네 어르신이 한밤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염을 하러 오던 장의사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차 끌고 저기 다리 건너오다가 겁나 무서운 일이 있었단께요. 뭔디? 얼마나 무섭길래 죽은 사람 염하는 사람이 그리 놀랐어. 아니 글씨, 웬 여자가 내 차 앞유리창에 달라붙어서 아저씨 나 좀 데려가요 이러는 거 아니여. 뭐요? 그게 참말이요?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 여자 땜시 깬 것 같기도 한디 이게 너무 생생하단 말이여. 이러는 거야. 우와, 무섭네요. 태수와 철민은 동시에 두 팔을 쓸어내렸다. 그 일로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조금씩 나돌기 시작했지.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다가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지. 그게 뭔데요? 중필이가 그 일을 겪기 얼마 전에 저 다리에서 큰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어. 버스가 다리 위를 지나는데 갑자기 염소 한 마리가 튀어나온 거야. 그런데 운전수가 순간 사람인 줄 알고 놀래서 핸들을 틀어버린다는 것이 표지석처럼 세워놓은 돌덩이를 들이받고는 그만 눈두렁으로 버스를 처박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때 젊은 여자가 한 명 죽었어. 마을 여자는 아니고 호구조사하러 읍내에서 나온 공무원인지. 근데 그것이 조금 찝찝하게 죽었구만. 어떻게요? 구조대가 버스 안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구조해서 사망자는 없었지. 그러고 나서 주변을 모두 정리한 다음 뒤늦게 크레인을 불러서 버스까지 들어올려 철수했지.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읍내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오더니만 어떤 여자를 찾고 있더라고. 사진을 내밀자 우리는 마을에 호구조사하러 왔던 여자라는 걸 금방 알아봤지. 그 여자가 실종되었다는 거야. 우리야 그 여자가 어찌 실종되었는지는 몰랐지. 그런데 며칠 전 사고 버스에 탔었던 한 친구가 그 여자도 그 버스에 타고 있었다고 말해준 거야. 사람들이 웬 귀신의 장난일까 생각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발견됐어. 그때는 논에 물을 대는 시기라 버스가 처박힌 논에는 변은 없고 물만 가득했거든. 물론 사람이 빠져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꾹 밟고 있으면 정강이까진 들어가기도 했어. 자, 그럼 어떻게 죽었는지 알겠는가? 설마 눈치챘구먼. 논에 묻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던 거고요. 그려 버스 밖으로 튕겨나가 진흙 속에 파묻힌 뒤 버스에 눌린 거요. 밤에 사고가 났으면 좀 더 잘 살폈을 텐데 훤한 대낮에 사고가 나니까 방심했던 것이. 결국 며칠 뒤에 그 논주인이 흙을 고르다가 발견했다니까. 사고 충격으로 시체도 온전치 않은데 진흙 속에 며칠 동안 잠겨 있었으니 그 상태가 어땠겠는가.
젊은 여자가 그래대고 저기 저 다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냥 입 다물고 있었겠는가? 결국 중필이랑 형배, 장의사일까지 터진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천도제라도 지내야 한다면서 여기저기서 난리도 아니었지. 그런데 그 죽은 색시 가족들한테 지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용한 무당을 소개받아서 천도제를 지내줬지.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슬하던 중에 무당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더니만 집을 잘못 찾은 것 같다고 하더구만.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서 물었지.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그런 사주를 가진 귀신이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낼 귀신이 그 여자가 아닌 거야. 다른 귀신이 있었던 거지. 그럼 그 귀신이 누구예요? 모르지. 무슨 귀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우린 무당한테 물어본 거야. 그 귀신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엄청 심장 떨리는 얘기를 하더구만. 둘은 지금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굳은 자세로 김씨 아저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기에 또 있대. 다른 시체가. 예? 그 말 듣고 다리 위에서 천도제 지켜보던 몇몇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니까. 김씨 아저씨는 막걸리를 한 잔 들이키더니 커다란 깍두기 한 개를 입에 넣고는 우걱우걱 씹으며 말을 이었다. 이장이랑 마을에 건장한 남자 몇몇이서 다리 아래를 샅샅이 뒤졌지. 알겠지만 저 다리 밑이 갈대로 뒤덮인 풀숲이라 뭘 찾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야. 답답해서 어느 세월에 찾겠는가. 응? 그래서 이장이 예초기를 들고 와가지고 싹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어. 다리에서 하류 쪽으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사방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여자 시체가 발견된 게요. 와, 대박. 무당말이 진짜였네요. 시신이 많이 상해가지고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구만. 옷차림과 얼마 남지 않은 긴 머리카락이 아니었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럼 그 사람도 버스 사고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경찰이 시신을 보러 온 뒤 얼마 안 돼서 그 사방댐 근처가 난리가 난 거야. 사이렌 울리고 경찰 오불고 형사들도 오고 무슨 과학수사라는 데서 와서 여기저기 다 해집고 다니더라니까. 예? 그럼 살인사건이에요? 옆 동네에서 오래전에 실종 신고된 여자라는데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거야. 돌 같은 거로 머리를 때려 죽였다지 아마? 대박. 그럼 살해돼서 유기된 거죠? 그래. 얼마 후 범인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지. 얼마나 한맺힌 원혼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방 때문에 걸려 떠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타게 사람들한테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 같아. 무섭지만 한편으론 슬픈 얘기네요. 그 뒤로 저 다리에서는 더 이상 기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 와, 저 작은 다리에 사연이 참 많았네요. 그제서야 태수와 철미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서 멀리 보이는 현자교를 바라보았다. 어때? 이 야밤에 현자교 한번 건너볼 텐가? 네? 아저씨, 저희 무서워서 못 가요.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치는 태수를 보며 껄껄 웃던 주인 아저씨는 남은 한 잔의 막걸리를 들이키고는 마당 가운데 놓여진 평상에서 일어섰다. 아이고, 난 먼저 잘 테니까 더 놀다들 들어가. 그는 평상에서 조심스레 내려와 불 켜진 안방으로 향했다. 철미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왜 귀신은 범인을 알려주지 않는 걸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처음부터 장의사 아저씨한테 날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 그러게, 듣고 보니 그렇네. 무당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왜일까?
왜 알려주지 않은 걸까? 우리 무서우라고 아저씨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철민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철민은 평소 주변으로부터 검색의 왕으로 통하는 구글링 고수였다. 야, 현자교 살인사건 치니까 안 나오는데? 주인 아저씨 뻥친 건가? 태수도 철민의 행동을 거들었다. 동네 이름도 넣어봐. 변사체, 이런 것도 넣어봐. 몇 번에 걸친 페이지 넘김을 끝내자 철민은 잠시 입을 삐죽거렸다. 비슷한 사건이 있긴 있었네. 이 동네는 아니고 저기 독자골이라는 동네야. 여기서 멀지 않은가 봐. 같은 군에 속하는 곳이네. 노부부만 살던 집에 혼자 새들어 살던 여자가 실종됐는데 얼마 뒤 변사체로 발견되었대. 근데 오래된 사건인데 이거? 30년도 넘었어. 주인 아저씨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0줄을 바라본다던 그 친구는 그럼 90줄이라는 거야? 주인 아저씨도 90줄이고? 뭐가 안 맞잖아. 야, 게다가 또 이상한 게 있어. 뭔데? 사건이 위궁에 빠졌대. 범인이 아직 안 잡혔나 봐. 아까 주인 아저씨는 범인 잡혔다고 했잖아. 철민의 말을 듣고 태수는 잠시 이마를 긁으며 입을 열었다. 에이, 그럼 아저씨가 옛날 일 가지고 자기가 겪은 것처럼 뻥친 거네. 그런가 봐. 아마 부모님이 겪은 일 적당히 꾸며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실감나긴 하다. 응? 잠시 후 태수는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조용히 철민이한테 다가가 숨죽인 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써내려갔다. 혹시 그 노부부 집이 여기가 아닐까? 그리고 노부부에겐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서울에서 내려온 망나니 같은 아들이 그 여자를 겁탈하려다가 살해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게 되었던 거지. 범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잖아. 다리 밑, 풀숲, 사방댐, 시신 발견이 어려운 지형지물. 바로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지. 그리고 귀신 얘기는 마을 사람들이 실제 겪은 거고 아들은 한참 뒤에야 노부부한테 도시괴담 정도로 전해들은 거고. 어때? 그럴싸하지 않아? 야, 무섭게 왜 그래? 그리고 조용히 해. 아저씨 들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 동네가 아니라니까. 너 겁먹었지? 겁먹은 것 같은데. 그만해. 재미없어. 그 둘의 웃는 소리가 신경 쓰였는지 안방이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둘을 지켜보던 하나의 눈이 안방 문과 함께 조용히 닫혔다. 태수와 철민은 평상에 벌러덩 눕더니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의 별자리를 감상하기 시작했다. 아직 태수와 철민은 어두운 처마 밑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독자골 27번지가 새겨진 썩어가는 나무 문패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았다. 나날이 해가 길어지더니 어느새 사람들의 옷차림도 반팔로 바뀌었다. 동식은 이제 자신의 계절이 왔다며 산행채비를 서둘렀다. 스틱, 장갑, 호미, 지퍼백 등 각종 도구를 챙겨 집을 나서려던 찰나 걸려온 학교 동창의 전화에 동식은 들뜬 기분을 잠시 삭히며 선체로 전화를 받았다. 내다 웬일이고? 니 오늘 장 가나? 와, 니도 갈라고? 그런 건 아니고 니 가거들랑 송이 하나 따와둬라. 따와둬라. 돌았나? 여름 송이가 어딘 고깃집 새송이 버섯인 줄 아나?
맨날 카스에 자랑이 쌌더만. 돈 줄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올해 연락 한 번 없더니 산 가는 날은 기가 막히게 때려 맞히네. 구해 줄 거지? 까불지 마라. 가을 송이도 못 구할 판에 여름 송이. 좀. 친구 사이에 이러기가. 매년 잘 구해 먹으면서 비싸게 구네. 이 능구렁이 같은 쉐기. 느물느물 해 갖고. 일단 주말마다 가긴 갈 거니까 기다려봐라. 이제야 말이 통하네. 돈은 하나씩으로 쳐준다 아이가. 입금 확실한 놈이 돈 안 갚는 절친보다 나은 거 아이가? 욕 좀 바래이. 구하면 연락 주고. 진짜 믿을 만한 신만이가 니뿐이라 연락한다 아이가. 부탁 좀 하자. 그래. 연락 좀 자주 하고 새끼야. 끊었노. 하여간 지 할 말만 해요. 이 쌍놈의 새끼 그냥. 사업으로 잘 나가는 동창 녀석은 늘 접대용, 본인은 보신용 등 다양한 이유로 동식에게서 산약초와 버섯류를 사가곤 했다. 목적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오는 터라 그리 개운하지는 않았지만 동창이 본인 입으로 말한 것처럼 돈은 안 아쉽게 쳐주기 때문에 결국 못 이기는 척 구해주고야 마는 동식이었다. 지난 10년간 기러기 아빠로 살다가 얼마 전 이혼 선고를 당한 뒤 혼자 아닌 혼자가 되어버린 동식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회사에 휴직까지 내놓은 채 이산 저산을 다니는 게 일상이 된 터라 쩐 한 푼이 구미를 당기는 게 하는 건 당연했다. 어쩌면 잘된 일일까? 여름 송이를 구하기 위해 채비하던 중 동창놈의 송이 주문이라니. 운만 따라와 준다면 휴직 기간 동안 까먹은 돈을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몰랐다. 돈이다 돈. 그놈의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고자 악착같이 벌었던 그 돈. 돈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노. 돈만 있었으면 나도 외국 가서 마누라 손도 잡고 새끼들 볼도 꼬집고 그래 살았을 낀데. 그 돈이 없어가 혼자 여기서 미친 짓만 하다가 내 혼자 남겨졌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돈은 피보다 진한 기라. 여름 송이가 없긴 왜 없나? 그 산에 가면 반드시 있지. 좀 멀긴 해도 어차피 회사도 안 나가는 마당에 아예 원정을 가보자. 그 산. 동식은 고향에는 회돌이산에 갈 생각이었다. 그의 유년 시절 이렇다 할 양약 처방 없이도 마을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었던 신비로운 산. 지천에 진귀한 약초가 깔려있는 데다 외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산을 헤집으면 허탕을 치지만 회돌이산의 기운을 받고 자라난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진 모든 것을 쉽게 내어주던 은혜로운 산. 산신령님, 치를 함 도와주이소. 이번 여름에는 송이를 좀 많이 주이소. 동식은 긴 시간 집을 비울 각오로 문을 나섰다. 야, 찾았다. 있네. 역시 있었네. 신령님요, 감사합니다. 살며시 훔쳐낸 흙 사이로 하얀 속살이 드러난다. 굵진 않지만 전기를 한껏 머금은 훌륭한 여름송이다. 하이여, 이쁜 것. 동식은 쪽쪽 소리를 내어가며 송이에 뽀뽀까지 한 다음 조심스레 지퍼백 안에 집어넣었다. 어디 보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쪽 흙을 보아니 하나 더 있을 법도 한데. 안개로 축축히 젖은 흙 속에 빳빳하게 입을 세운 와송 사이로 동식의 손끝이 흙을 탐닉했다. 폭실폭실한 감촉, 살짝 느껴지는 간지러움 속에서 동식은 끈질기게 송이의 느낌을 찾고 있었다. 마치 손끝으로 냄새를 맡는 파리가 된 것처럼 바닥에 달라붙은 채 두 팔과 두 손으로 산을 만지고 있었다. 헛짚은 걸까?
동식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심을 가질 즈음 동식은 기묘한 감촉에 그만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야 말았다. 먹고! 아무리 되짚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감촉. 아무래도 버섯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 기이한 느낌에 동식은 정신없이 솔잎과 흙을 파헤쳤다. 하마터면 또 뒤로 넘어질 뻔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의 손이다. 손톱부터 손목까지 아주 희고 고운 여자의 손. 이게 시체 아이가? 사람을 여기다 묻어놨단 말이가? 근데 그런데 확실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땅에서 자라나서 올라온 송이버섯처럼 희고 곱게 서 있는 손바닥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더군다나 피가 돌기라도 하는 듯 혈색 또한 너무나 좋았다. 혹시 과학실 인체 모형 같은 건 아닐까? 동식의 손이 다시금 땅에서 올라온 하얀 손을 잡았다. 그리곤 다시 한번 기겁했다. 따뜻하고 촉촉하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졌다. 저기 혹시 들립니까? 땅 안에 있는 겁니까? 예? 반응이 없자 머쓱해진 동식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 몇 장을 찍었다. 혹시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면 괜히 나도 트집 잡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당연히 내 잘못이 없지만 등산로도 없는 산중에 이걸 발견했으니 적어도 용의자 축에는 들겠네. 경찰에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동식은 떨리는 심장이 진정되자 비로소 손의 아름다운 모양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시체는 아닌 것 같고 이 말랑말랑한 게 동식은 송이를 캘 때와 마찬가지로 조심스레 주위의 흙을 걷어낸 뒤 손을 잡고 살짝 힘을 주어 빼내보았다. 쑥! 마침내 손이 흙으로부터 완전히 달아났다. 팔꿈치까지만 달려있는 하얀 손끝이 동식의 손을 맞잡은 채 깍지를 끼고 있었다. 경악스러웠지만 손가락에서 전해오는 체온, 그 여리여리한 살결의 느낌, 동식은 지난 1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부드러운 촉감에 순간 매료되고 말았다. 대체 정체가 뭐고? 동식은 자신의 남성성을 자극하는 그 느낌에 황홀함을 느끼며 흰 손을 자신의 뺨에다 갖다 대었다. 손가락의 마디마디가 동식의 거친 볼을 위로하듯 쓸어내렸다. 없나? 좀 도와둬라! 벌써 하늘엔 보름달이 노랗게 떠있건만 동식은 밤길 무서운 줄 모른 채 경사진 숲속을 거닐어댔다. 얼마나 악착같이 쏟아냈는지 온몸이 땀범벅에 가방 속에는 여름송이가 두둑히 들어가 있었다. 이 정도면 동창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수확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기대가 아닌 동식 스스로의 목표 때문에라도 내려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 팔이 또 하나 있었으니까 이제 몸통이나 그래, 발이 나와줘야지. 가방 안에는 송이 외에도 하얀 팔이 2개나 들어가 있었다. 팔을 다 모으게 되자 동식은 팔이 아닌 다른 부위도 이 산 곳곳에 퍼져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했고 마침내 여인 하나를 다 모으게 된다면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아도 될 거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다. 여인 버섯. 마침내 동식은 의문의 팔 한 짝에게 이름마저 붙여주었다. 땅에서 솟아나는 여인 버섯. 그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으면 마침내 하나의 여인이 되리라. 그리스 신화 속 피그말리온이 얻은 조각미녀처럼 자신에게도 그런 행운이 올 것이라고 동식은 확신했다. 회돌이산의 신령이 불쌍한 자신을 위해 내려준 새 배필이리라. 으아! 신봤다!
흙 위로 불쑥 튀어나와 있는 발. 누가 본다면 기절할 만큼 기괴한 장면이었지만 동식은 이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발이 여인버섯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생채기라도 날세라 조심스레 주위를 정돈한 뒤 약간의 힘을 주어 쑥 빼내면 마침내 발 아래 길쭉이 뻗은 종아리가 그에게로 안겨왔다. 역시 다리도 있는 걸 보니까 너는 다리, 허리, 몸통, 얼굴까지 다 있는 기제. 맞지? 그 부근은 와송과 송이가 훌륭히 피어오른 영험한 땅이었지만 동식의 가방송은 이미 여인버섯의 새 조각으로 인해 불룩히 솟아 있었기에 그런 동식의 마음 또한 푸짐히 채워져 있었기에 파헤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동식의 집 베란다에 펼쳐 있었다. 이리저리 놓인 화분들 위에 팔 하나, 다리 하나씩이 꽂혀져 있는 모습. 그걸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톡톡 건드려보는 중년의 남정네. 그럴 때마다 오므려졌다가 펴지는 손가락 발가락들.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긴 하지만 동식의 머릿속은 다음 산행을 위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럴듯한 산행 지도 한정 없는 회돌이산이지만 가본 길, 안 가본 길, 주의해야 할 길, 여인버섯이 자라있던 땅 주위의 토실과 서식하던 식물들, 여름부터 가을까지 송이를 돌멩이 줍듯 주워오는 1등 10만이의 노련한 분석력을 통해 여인버섯을 마침내 단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동창놈에게 송이를 넘기고 대가로 받은 두둑한 현금, 거기에 조금 남아있던 저축 자금까지 더해서 아예 회돌이산 근처에 숙소를 구해놓고 여인버섯을 구하러 다닐 작정이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 입술까지 찾으면 진하게 뽀뽀해줄게. 물뿌리개로 흙에 물을 주다 말고 동식은 종아리를 뽑아 발가락부터 종아리까지 콧구멍을 가까이 한 채 깊게 들이마셨다. 인간이라면 구릿한 채취가 났을 테지만 여인버섯에게선 깊은 숲속의 향기가 느껴졌다. 송이가 머금은 계절의 향기보다도 짙은 강한 생명력의 향내가 내 속까지 맴돌았다. 내일 니 또 데리러 간다. 조금만 참아라. 알겠지? 이쁘나? 느낄 수 있었다. 동식 자신의 코로 들어오는 숲내음 속에 살짝 서린 그녀의 향기를. 저절로 발걸음이 향했다. 제법 높은 경사를 산진숭처럼 파바박 흙을 차내며 올라갔다. 간다. 순식간에 향기의 발원지로 올라와 두 손으로 땅을 파헤쳤지만 나온 건 팔. 팔은 이미 몇 번이나 발견해서 이젠 가져갈 필요도 없었기에 동식은 조금 실망했다. 아까 전에는 다리를 찾았지만 그 역시 이미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한 짝씩 맞춘 지 오래였다. 이런 거 말고 진짜 배기가 나와줘야지. 어? 내 좀 살자. 내랑 살자. 환상적인 곡선의 그녀에게 마침내 필요하게 된 것은 바로 얼굴. 아무리 회돌이산을 뒤지고 다녀도 팔과 다리만 계속 찾아낼 뿐 얼굴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낫다. 이게 어디고? 그래도 오늘의 수확이라면 바로 몸통. 아직 자라다 말긴 했지만 가녀린 어깨와 잘록한 허리 밑에 둥근 골반까지 분명 몸통이 될 버섯이 분명했다. 그의 집에 가져가서 커다란 화분에 몸통을 심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려주며 그녀를 자라게 하고 하나로 이어진 팔과 하나로 이어진 다리를 붙여 그녀의 전신을 만들고 마침내 찾아낼 얼굴을 이어붙이면
눈을 뜬 뒤 동식에게 사랑을 속삭여줄 여인 버섯이여. 바보 같은 남편이었다. 바보 같은 아버지였다. 밤 10시, 11시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컵라면 하나를 끓여 맥주 한 캔을 까놓고 미국에 있는 자식들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고 한참을 고민하다 겨우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주저없이 자신이 사고 싶었던 골프채를 포기하고 찾아주는 이 없고 알아주는 이 없이 자기 자신과 남겨져 자기 자신과 친해져야 했기에 자기 자신을 위로해야 했기에 자신에게서 자신만큼은 떠나서는 안 되었기에 결국 자기 자신과 함께 산으로 향했던 그였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찾는 심정으로 하염없이 약초와 버섯을 찾아 떠돌다 보면 기적처럼 만나게 되었던 전리품들. 나이 많은 중년 기러기 아저씨를 불러주는 자리는 없어도 여름 송이라면, 가을 송이라면, 하수오라면, 천마라면 그 누구라도 두 팔 벌려 고생했다며 고맙다며 그를 찾아주었기에 산으로 갔더랬다. 땅 위에, 하늘 아래에 오로지 산만이 그를 가득 안아주었기 때문에 외로워서 갔더랬다. 그렇게 외로움을 한 짐 짊어지고 이 산에 한 짐, 저 산에 한 짐 버리고 오다 보면 마침내 외로움도 고갈되어 마음이 비워지겠지. 그러다 보면 마침내 세월이 그렇게나 흘러 먼 타국에서 성공한 자식들과 날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 지새우던 아내가 동시에 돌아와 눈물의 상봉을 하겠지. 마침내 보상받은 세월, 효도하는 자식들, 늦게나마 남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오손도손 한 세상 한평생 살다 가리라. 개뿔!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개 입마에 뿔 섞고 풀 토하는 소리! 알고 보니 학교에선 일찍이 보조공자로 낙인 찍히고 몇 번이나 본드를 하다가 상담시설에 들어가 있는 새끼들, 논팽이야 바람나서 그런 새끼들 챙기기는커녕 어떻게든 이혼해보려고 안달이던 아내, 아니 나쁜 년! 동식은 놀란 닭처럼 푸드득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마를 감싸쥐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소주라도 대병 마시고 뻗어버릴걸. 또 괴로운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를 위로하듯 베란다에서 뿜어져 나온 숲 향기가 그의 코를 간지럽혔다. 못 기다리겠다. 그냥 가야겠다. 이번에도 허탕칠 바에야 내 집에 안 들어오고 말기다. 마침내 그 향기는 위로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었다. 회돌이산으로 가서 지금 당장 그것을 찾아내라고. 미끄러지며 바위와 나뭇가지가 동식의 생사를 갉아놓았다. 하지만 이 경사를 넘어야만 했다. 경사 넘어 짙은 냄새가 난다. 익을 대로 익은 여인버섯 냄새가. 간다. 기다리라. 10만리를 하면서 위험한 길은 숱하게 다녀봤지만 거의 직벽에 가까운 바위길을 오르는 건 처음이었다. 내려오는 길 따위는 어찌되든 상관없었다. 지금 코를 찌르는 이 버섯 내음. 농염한 여인의 냄새 앞에서 어떻게 돌아가란 말인가. 올랐다. 마침내 올랐다. 경탄이 뿜어져 나왔다. 싱긋 웃고 있었다. 아직 코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바닥에 긴 생머리를 늘어놓은 두 눈이 초승달을 그리며 웃고 있었다. 요망한 것,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가. 조금만 기다리라. 내 금방 꺼내줄 거마.
자신의 손이 상처투성인 줄도 모른 채 동식은 여인버섯의 머리가 묻힌 주위를 열심히 긁어댔다. 마침내 여인버섯의 코가 드러나고 붉은 입술이 웃으며 하얀 치아가 가지런히 보였다. 니는 인자 내 끼다. 내랑 집으로 가자. 니 몸 다 모아놨다 아이가. 여인버섯의 목과 턱을 조심히 잡고 빼내려 하는 순간 바위가 날아든 듯 강력한 충격에 동식은 한바탕 바닥을 굴렀다. 아이고! 당신 누구야? 누군데 여기 있어? 뭐라고? 누군데 내 버섯을 훔쳐가려고 하냐고? 내가 얼마 만에 찾은 건데. 이게 왜 네 버섯이고 내 버섯이다! 냄새 맡고 와서 내가 캘라고 하는데 뭔 개소리고! 니 누구? 내가 묻잖아 이 개자식아! 젊어 보이는 남자가 동식의 위에 올라타 동식의 목을 힘껏 졸랐다. 동식은 터질 듯한 얼굴을 한 채 버둥거렸지만 남자의 힘 또한 보통은 아니었다. 저 얼굴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집에 몸만 10개가 넘어. 근데 얼굴이 없어. 내가 저 얼굴 찾으려고 날린 시간이 얼만지는 알아? 네가 뭔데 그걸 가지려고 해? 네가 뭔데? 동식은 흐릿해져가는 정신 속에서도 신만이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진 걸 생각해내고 무언가 쓸만한 무기가 없을지 고민했다. 호미가 있었다. 더듬거리며 바닥을 찾는 동안 남자가 재채기를 하느라 손에 힘이 살짝 빠진 틈을 타 동식이 몸을 튕겨냈다. 남자의 포위가 무너지자 곧장 동식의 손에 들린 호미가 날아들었다. 콱직. 살점이 튀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산중에 울려 퍼졌다. 니꺼? 야, 이 새끼야! 내 거를 왜 니 거라 하노? 뒤져라. 먼저 찾은 내가 임자지. 네가 몸이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와 안 죽노. 뒤지라! 살려주세요. 이런 씨발 새끼가. 또다시 전세가 역전되었다. 나이가 많은 데다 절벽을 오르느라 힘이 빠진 상태였던 동식이 죽어 이 새끼. 생명의 위기 앞에서 초인적인 힘을 내기 시작한 남자에게 호미를 빼앗겨 버렸다. 동식의 살점 한 움큼이 바닥에 떨어졌다. 여인버섯의 눈동자는 대굴대굴 구르며 둘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에 오가는 말수는 줄어들고 이따금씩 찔리거나 비틀리거나 깨물려야지만 으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콱직. 먼저 호미로 몇 번이나 찌른 쪽이었던 동식이 마지막으로 남자의 얼굴을 찍었다. 콱직. 눈과 코가 달아나고 없는 얼굴에 다시 몇 번의 호미질. 남자는 이미 시체가 되어버렸다. 피가 울컥울컥 자신에게서도 쏟아지고 있는 걸 동식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동식은 머리를 가방에 담아가기 위해서 애써 흙을 훔치고 있었다. 한쪽 팔이 듣질 않았다. 어딘가 잘못 지켜버린 모양이었다. 내가 왕게임 이겼으니까 마지막으로 뽀뽀 한 번만 해도 웃으니까 더 예쁘네.
동식의 불꽃 역시 꺼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여인은 세상이 떠나가라 웃고 있을 뿐이었다. 끝나지 않을 듯 웃어대는 소리 주변. 두 남자가 있었어야 할 자리에는 어느새 팔과 다리 모양의 여인버섯이 자라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평범한 농촌의 농가인데 그 시골 분위기가 쏙 좋아서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끔씩 혼자서도 놀러 가곤 했다. 갈 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잘 왔다며 반겨주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곳으로 간 것이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10수년은 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봄방학 때 특별한 약속도 없었던 어느 날 너무 좋은 날씨에 꼬임을 받아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로 달렸다. 아직은 좀 추웠지만 맑은 날씨라서 기분은 매우 상쾌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바람도 쐴 겸 마루에 누워서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타고 흐르고 따스한 햇살은 몸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몸을 감쌌다. 그런데 그때 하고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음 같은 게 아닌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았다. 그것도 포인지 보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포와 보 사이 정도의 소리. 뭔가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울타리 위로 챙이 넓은 새하얀 여자 모자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울타리 위에 모자가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움직였고 울타리가 끝나는 곳까지 오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의 몸이 울타리에서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고 모자는 그 여자가 쓰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여자는 모자색과 같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의 높이는 2미터가 넘었다. 그 울타리보다 키가 더 크려면 도대체 키가 몇이란 말인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니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여자가 사라지자 그 이상한 소리 또한 들리지 않았다. 그때는 원래 키가 큰 여자가 엄청나게 밑창이 두꺼운 부츠나 힐을 신었다거나 키 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날 오후 논에서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 문득 그 일이 생각나서 말했다. 아, 할아버지, 아까 키가 엄청 큰 여자 봤는데 남자가 여장이라도 한 건가? 라고 말하자 그러냐? 라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울타리보다 키가 되게 컸어. 그리고 모자 쓰고 있었는데 막 포포포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도 내면서 가고 라고 한순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그냥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몹시 흥분을 하면서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해보렴. 언제 본 것이냐? 어디서? 그 여자 키가 울타리보다 어느 정도 컸던 거야?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약간 당황하면서도 내가 질문에 대답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깊이 생각하더니 옆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진 들리지 않았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서는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거라. 오늘만큼은 집으로 못 보내겠구나. 미안하다. 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필사적으로 생각해도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다. 아까 그 여자도 내가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마음대로 나타난 것뿐인데, 할아버지는 급히 나갈 준비를 하더니 누구를 데리러 간다고만 말하곤 차를 타고 나가버렸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내가 팔척 귀신에게 홀렸다고 말해주었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 귀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부근에는 팔척 귀신이 있다고 한다. 팔척 귀신은 덩치가 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키가 8척 정도 되며 포포포라고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 본 사람에 따라 상복을 입은 여자이기도 하고 기모노를 입은 노파이기도 하며 작업복을 입은 중년이기도 하는 등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여성이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데다 머리에는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점과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낸다는 점, 모두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사실이었다. 옛날에 여행자에게 딸려왔다는 소문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다. 다른 지역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이 지역의 동서남북 사방에 지장을 세워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가지 못한다고 한다. 팔척 귀신에게 홀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왔듯 귀신에게 홀리면 수일 만에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왜 하필 이 마을에다 봉인시켰냐 하면 아주 먼 옛날에 주변의 마을들과 어떤 거래 비슷한 게 오갔던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쓴다던가 하는 것이다. 팔척 귀신의 피해는 수년에서 10수년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 거래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마을에 봉인해버렸다고 한다. 나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한 노파와 함께 돌아왔다. 그 노파는 나를 보더니 대뜸 가지고 있으라며 부적을 하나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2층에 비어있던 방으로 올라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그때부터 계속 나와 함께 있었는데 화장실에 갈 때조차 따라와서 문을 열어두게 했다. 이렇게 되자 정말 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한참이 지나 2층으로 불려서 할아버지와 노파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모든 창문이 신문지로 덮여있고 그 위에 부적이 붙어 있는데 방의 내 구석에는 접시에 소금이 쌓아 올려져 있었다. 게다가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위에는 조그만 불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요강 2개가 있었다. 곧 있으면 해가 진단다. 잘 듣거라.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도 네 할머니도 널 부르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누가 널 부르더라도 듣지 말거라. 그래,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그때 나오도록 하거라. 집에는 이 할애비가 연락해 놓으마. 라고 할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잘 새겨 듣고 절대로 부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노파 역시 거들었다. 그리고는 방에 혼자 남았는데 TV는 봐도 된다고 하니 틀어봤다. 보고 있어도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과 과자 역시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 상태로 어느새 잠이 들었던 모양인데 깨서 보니 TV에선 심야에 하는 통신 판매 선전이 흐르고 있었다. 시계를 보자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이상한 시간에 깨버린 것 같아 찝찝해하고 있는데 그때 창문을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렸다. 돌멩이를 던지거나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닌 그냥 손으로 가볍게 때리는 것 같은 소리.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가 창문을 때리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진정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잘 넘어가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켜고
죽을 힘을 다해서만 TV만 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너무 무서우면 그만하거라. 나도 모르게 문을 열 뻔했지만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라서 금방 손을 멈췄다. 또 목소리가 들린다. 왜 그러니 얘야? 너무 힘들면 어서 이리 나와.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지만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누굴까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구석에 둔 소금 접시를 보니 쌓아둔 소금의 위쪽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부적을 치고 웅크려서 덜덜 떨고만 있는데, 그때 낮에 들은 그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창문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낮에 본 그것이 웃는 얼굴로 창문 밑에 서서 손을 뻗어 창문을 흔들고 있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라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나무상자 위에 놓여진 불상 앞에 엎드려 있는 힘을 다해 빌었다. 살려달라고. 정말 길고도 긴 밤이었지만 아침은 와 있었다. 눈을 뜨자 켜놓았던 TV에서는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되는 시간은 7시 13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난 어느샌가 기절했었던 것 같다. 방구석에 놓아둔 소금은 전체가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 혹시 몰라 내 시계를 봐도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그곳엔 할머니와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며 울고 계셨다. 1층으로 내려가자 아버지도 와 있었다. 바깥에선 할아버지의 어서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다. 마당에는 마을 남자로 보이는 사람들 몇 명이 서 있었다. 승합차는 9인승이었고 운전석의 할아버지, 조수석의 아버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할아버지가 데려온 노파가 앉고 나는 정중앙에 앉게 되어 8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다. 고개 숙이고 절대로 눈을 뜨면 안 된다. 알았지? 우리에겐 안 보여도 너한텐 보이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눈 꼭 감고 있도록 해라. 내 오른쪽에 앉은 50살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 말했다. 마침내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달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여기서부터는 고비라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창 밖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려왔다. 노파에게 받은 부적을 꽉 쥐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딱 한순간 실눈을 뜨고 옆을 봐버렸다. 긴 팔다리의 관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차 바로 옆을 달리고 있는 하얀 원피스의 여자. 머리는 창문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보이진 않았지만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지 몸을 굽히려고 하자 나도 모르게 힉하는 소리가 났다. 보지 말거라! 할아버지가 화난 듯이 말했다. 놀라서 눈을 꼭 감고 부적을 더욱 세게 쥐고 있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겐 저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점점 숨이 가빠지는 사람도 있고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악 하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그렇게 겨우겨우 마을에 지장이 세워진 곳 밖까지 도착하고 먼저 세워둔 아버지의 차로 옮겨 타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할아버지는 따라와준 남자들에게 고개 숙이며 인사를 했다. 난 부적을 진 손을 펴려고 해도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잘 펴지질 않았다. 구겨진 부적은 새카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변해 있었다. 노파와 할아버지는 이 마을만 빠져나가면
팔척 귀신은 절대로 쫓아오지 못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며 부적을 써주었고 나와 아버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 일상으로 돌아와 적응을 하고 그 후로 10수년간 가위 한 번 눌리지 않고 살았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노파도 돌아가시고 난 지금에 와서야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엊그저께 외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그 마을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는데 차가 지장에 부딪혀서 지장이 하나 깨져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부터 창밖에서 들리는 낯익은 소리. 반려동물이 사라졌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동물에게 닥칠 운명을 생각하면 정말 잔혹하다. 힘들었을까? 우리가 그들을 두고 갔을 때 두려웠을까? 우리가 감정을 밀어붙여야 할 때는 언제일까? 그 상실감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완벽한 타이밍이 과연 언제일까? 정말 괴로운 사실 중 하나는 대부분 사람이 이런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냥 하나 더 분양받아. 아니 사람이 사라진 것도 아니잖아. 그냥 걘데 뭐 그렇게 유난이야. 그래. 그 사람들도 나름 친절하게 반응하는 게 저거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런 공감대 형성의 소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우리를 향한 그들의 충성도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인간보다 더욱더 강력하다. 동물이야말로 진정 최고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밉씨가 내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동시에 잃던 날 펑펑 울던 내 양손엔 싸구려 보드카 한 병과 수면제 한 통이 있었다. 이제 나를 보고 싶어 할 사람 하나 없다며 되뇌었고 더 격하게 울기만 했다. 보더콜리는 에너지가 넘치는 녀석이지만 밉씨는 그날 내게 필요했던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했다. 내 무릎에 머리를 얹은 밉씨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옆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밉씨가 나를 두고 방을 나가면 그때 마지막 보드카를 삼키겠노라고. 그렇게 난 2년째 살아있다. 밉씨는 단 한 번도 자의로 내 곁을 떠난 적 없었으며 이 상태로라면 나는 아무래도 30번째 생일을 맞을 것 같다. 그랬던 밉씨였기에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날 밉씨가 보이지 않자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눈치챘다. 나는 이틀간 밉씨를 찾아 집 근처 들판을 헤맸다. 아이오와 데븐포트에는 개활치가 정말 많다. 그리고 난 밉씨를 찾았다. 이름을 불렀더니 처음에는 작은 신음이 들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낑낑거리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은 급박하게 짖는 소리였다. 소리를 따라 뚝으로 향하자 작은 금속 우리에 갇힌 밉씨가 보였다. 그 모습에 깜짝 놀라 허둥지둥 문으로 달려갔다. 나를 본 밉씨가 문으로 달려들어 반갑다고 마구 핥으며 껑충껑충 뛰는 것만 5번은 넘은 것 같았다. 손이 너무 덜덜 떨려서 잠긴 경첩을 푸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내 소유물에서 손 떼는 게 좋을 거야.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산탄총을 들고선 남자가 보였다. 까칠하게 자란 흰 수염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고 강철빛의 차가운 파란색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내 얼굴에 시선을 던졌다. 얘는 제 개예요. 나는 덜덜 떨며 말했다. 아니, 이젠 내 개야. 내가 사냥을 좋아하거든.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바람에 우리를 잡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 밉씨는 사냥개가 아니에요. 그냥 보내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러자 그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호의적인 미소는 아니었다. 그 개가 사냥개라는 말은 안 했어. 하지만 당장 이 자리를 뜨는 게 좋을 거야. 2번 말하지 않겠어. 나는 그에게 맞서듯 도전적으로 일어났다. 아니요. 내 개를 두고 갈 생각 없습니다. 나를 쏠 생각이라면 쏴요. 그러자 남자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널 쏠 생각은 없는데. 그러더니 우리를 향해 산탄총을 켜놓다. 하지만 비키지 않으면 네 개를 쏠 거야. 그러지 말라고 빌고 소리 지르고 울고 싶었다. 내 몸을 던져서라도 밉씨를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이성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좋아요. 잠깐만요. 물러날게요. 밉씨가 낑낑대기 시작했다. 괜찮아, 밉씨. 나 여기에 있어. 다 괜찮을 거야. 더 떨어져, 이 자식아.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에서 더 멀리 가라고. 어서. 나는 그의 말에 복종하며 조금 더 이동했다. 밉씨가 좌절감에 짖기 시작했다. 개가 아주 발딱발딱하구만. 남자가 미소를 짓더니 내가 서 있던 우리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그는 우리 문을 열었다. 잠깐만요. 밉씨는 사냥개가 아니라고요. 그냥 보내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그런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자 그가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기괴한지 포악한 바다 코끼리가 짝짓기 하면서 내는 소리 같았다. 이 개야말로 내가 찾던 개라고, 이 사람아. 왜냐하면 제가 사냥감이거든. 그가 문을 활짝 열면서 말했다. 밉씨는 곧장 내게 뛰어왔다. 그러니까 그 개새끼를 빨리 도망가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남자가 밉씨를 향해 산탄총을 켜놓으며 말했다. 밉씨가 내게 뛰어듦과 동시에 현실이 나를 덮쳤다. 개를 사냥하다니. 잠깐만요. 당신 대체 정신이 어떻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남자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이미 여러 개들을 내가 사냥을 했거든. 그리고 흥분한 보도콜리만큼 그것만큼 신나는 일도 없지. 그러니까 그 개새끼에게 살 기회를 주고 싶다면 빨리 뛰게 만드는 게 좋을 거야. 시간이 느려졌다. 이틀간 떨어졌던 밉씨가 내 관심을 갈구하며 몸을 던지는 게 보였다. 밉씨가 내 곁을 떠날 가능성은 제로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밉씨에게 행복이 아니라 삶을 신세진 사람이다. 내가 밉씨에게 15번째 돌을 던졌을 때야 밉씨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내 감정을 나눠주기엔 밉씨를 사랑하는 내 감정이 너무 컸다.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래, 적어도 그렇게 위안 삼기로 했다. 남자가 산탄총을 내게 겨누며 말했다. 개를 무척 사랑하는 게 보이는구만. 그럼 그의 적당한 상을 내려주지. 남자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순정 보도콜리는 좀처럼 찾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기회는 놓칠 수가 없어. 속으로는 그 남자를 향해 힘껏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정작 입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자리를 뜨는 거야. 남자가 친절한 척이라도 하듯 말했다. 내 놈이 사라질 때까진 걔를 쫓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가 왔던 길로 돌아서 갈 때까지 여기 서서 기다리겠어. 그가 미소 지었다. 네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 개사냥을 시작할 거야. 어려운 사냥일수록 사냥하는 맛이 나는 법이니까. 우리는 힘든 결정과 맞닥뜨릴 때면 종종 이런 표현을 쓴다. 난 절대 못해. 하지만 삶은 인간을 악마 앞으로 몰아붙이고 선택을 강요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뒤돌아서 가는 것이 전부였다. 탁 트인 들판은 어느 방향으로 봐도 저 멀리까지 훤히 보였다. 주변을 빙 돌면서 행여 밉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걸었지만 사냥꾼과 밉시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새도록 주변을 수색했으나 결국 밉시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밉시가 내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곳, 즉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밉시는 그곳에 있었다. 현관에 누워있는 검고 흰 털을 가진 그건 한눈에 봐도 수킬로미터를 달려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집 뒷마당, 부모님의 재를 뿌린 나무 아래에 밉시를 묻었다. 남자는 밉시 옆에 짤막한 메모와 함께 봉투를 남겨놨다. 그 안에는 1913달러가 들어있었다. 메모는 이랬다. 한 마리 더 사. 동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헌신적인 존재다. 물론 그 관계는 양방향이어야 완성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동물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미처 깨닫지 못한다. 총을 겨눴던 그 남자는 내가 데븐포트 주변에 진을 치고 그가 새로운 장소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내가 그를 잡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이 짓거리를 반복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사냥이야말로 사냥하는 맛이 나는 법이니까.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가 또 주옥 같은 명언을 남길지 궁금해졌다. 일어나. 새끼야, 일어나. 일어나! 뭐야 이건. 이 역같은 상황은 대체 뭐야?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천천히 자세를 바꾸는 게 좋을 거야, 친구. 이번에 산 진정제가 조금 세더라고. 그가 천천히 내게 눈길을 돌렸다. 효과가 가장 좋은 걸 살 돈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지 뭐야. 내가 누군지 깨닫는 그의 얼굴이 점점 공포에 질려갔다. 잠깐만. 내 옷은 어디에 있어? 내 총은? 그가 내게 외쳤다. 나는 한박 웃음을 지었다. 아, 그런 것들은 필요 없을 거야, 친구. 나는 최근 구매 목록을 찾아 자랑스럽게 그에게 보여줬다. 돈이 많이 남아서 이 멋진 활을 살 수 있더라고. 나는 만족스럽게 한숨 쉬면서 말했다. 사냥 무기로 이거 말곤 다른 건 안 떠오르더라.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었지만 남자가 지리는 것쯤은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어차피 바지가 없어서
숨기기도 힘들었으니까. 잠깐만. 정말 그 활로 날 쏠 생각인 거야? 그가 말했다. 그거 맞는다고 사람이 바로 죽는 게 아니야. 온종일이 걸린다고. 그런 짓까지 하고 싶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는 분명히 겁에 질렸지만 어떻게 해서든 나를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말했다. 참 안타깝지만 말이야. 방금 당신이 한 말을 바르게 고쳐줄 사람이 나밖에 없네. 활로 사람을 쏠 때 특정 부위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쏘면 사망까지 하루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 아드레날린이 내 몸을 휘젓는 것을 느끼며 숨을 쉬었다. 넌 한낱 인간일 뿐이잖아. 뭐 세상에 개를 잇는 것도 아닌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그의 눈에 첫 번째 눈망울이 흘러내렸다. 나는 화살을 시위에 걸면서 말했다. 달려, 개새끼야. 지금부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언니? 일 때문에 근처까지 오게 돼서. 에? 방 엄청 어지러져 있는데. 항상 그렇잖아. 어차피 뭐 아무도 없잖아. 오늘 축하해줄 사람. 우와, 기억해줬구나. 내 생일. 당연하지. 내가 잊어버리면 어떡해? 통화를 하다 문득 전봇대에 붙여진 안내문을 봤다. 거기엔 여성을 상대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니 야밤에 주의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언니, 너 문단속 잘하고 있지? 저번처럼 문도 안 잠그고 자거나 그러지 않지? 돌아오면 바로 잠궈. 호미애, 마실 거라도 좀 사갈까? 필요 없어. 좀 전에 장보고 왔어. 그렇구나. 그럼 5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거야. 알았어. 문 잘 잠궈야 돼. 여자는 편의점을 지나치다 편의점 신문에 눈이 갔다.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비 오는 날의 살인귀라고 써 있었다. 이어서 다른 신문엔 공포에 비 오는 밤 젊은 여성만 골라서 살해 라는 문구를 받고 안에서 청소 중이던 편의점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불안한 듯 걱정하는 얼굴로 다시 길을 서둘렀다. 그때 골목에서 튀어나온 아이에 놀라 자동차가 경적음을 냈다. 아이는 다행히 뒤에서 엄마가 잡아당겨 사고는 나지 않았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옛 생각에 잠겼다. 언니, 엄마랑 아빠는 더 이상 못 만나? 그래. 앞으로는 우리 둘뿐이야. 이거는 엄마의 유품이야. 유품이 무슨 말이야? 계속 소중히 간직하라는 거야. 알겠지? 응. 괜찮아, 괜찮아. 언니가 꼭 지켜줄게. 그러니까 비밀은 만들면 안 돼. 중요한 일은 뭐든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응. 네? 저 누구세요? 그러는 당신은... 문을 연 것은 동생이 아닌 검은 후드 코트를 입은 사내가 문을 열며 말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아! 언니 되시는구나. 이거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전 세이지라고 합니다. 동생의 남친이랄까? 애인이라고 할까? 예, 뭐 그렇습니다. 애인이요? 후미애가? 못 들으셨나 봐요? 후미애한테. 예. 그럼 깜짝 놀라셨겠네요. 얼른 들어오세요. 저희 집은 아니지만. 여기 앉으세요. 후미애는 어디 나갔어요? 저 편의점 다녀온다고 그랬어요. 우유가 다 떨어져서. 하지만 아까 전화로 금방 올 테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언니는 식탁에 앉아 집을 둘러보는데 살짝 열린 방문이 왠지 수상해 보였다. 자세히 보려고 하자 남자가 문을 닫아버렸다. 둘이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정적이 흐르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자는 TV를 켠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 오는 날 밤에 젊은 여성들만 노려 살해하는 통칭 레인킬러가 지난달에도 20살인 여대생이 귀가하던 중 등을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남자가 갑자기 현관문을 잠궜다. 딴 게 아니라 동생한테 혼나거든요.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문은 꼭 잠그라고. 그 아이가요? 네. 저 괜찮으시면 코트는 뭐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제가 할게요.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래도 제가 할게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 차가운 거라도 괜찮으세요? 네. 남자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다. 그런데 냉장고에 우유 2통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언니가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남자는 급히 냉장고를 닫으며 말을 걸었다. 저 역시 그 차를 끓이는 게 좋겠네요. 비도 오고 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많이 닮았네요. 네? 후미애랑요. 진짜 미인자매네요. 아니요, 그런... 힘드셨죠? 네? 부모님이 안 계셔서. 걔가 그런 말까지... 뭐 사귀고 있으니까. 그러세요? 왠지 미안해요. 저 아무것도 듣지 못해가지고... 그거야 놀라는 게 당연하죠.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나왔으니. 제가 왠지 방해한 것 같네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은 두 사람끼리... 왜요? 뭐 오늘 무슨 일 있나요? 그게 오늘은... 남자는 멍하니 여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순간 주전자가 소리를 내었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용의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남자는 20살에서 30살 사이 정도로 신장은 170cm 전후, 범행 당시 검은 후드 코트를 착용, 코트에 달린 후드 모자를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여자는 아까 남자가 벗어놓은 코트를 확인하고는 놀라고 만다. 그리고 이것이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용의자의 몽타주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몽타주를 확인한 여자는 남자를 쳐다보며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여자는 여동생이 저 남자에게 살해당한 건 아닌지 상상해본다. 4명의 희생자는 모두 날씬한 체격에 머리가 긴 여성들 뿐입니다. 최근에도 비 오는 밤에 갑자기 배후에서 습격해서 칼로 찔렀습니다. 오늘 밤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야간에 외출하시는 분은 주의해 주십시오. 왜 그러세요? 아니요. 여기 차 드세요. 후미애가 편의점 간 거 치고는 좀 늦네요. 저 후미애 찾으러 가볼게요. 잠깐만요. 안 돼요. 여기 TV에도 방금 나왔잖아요. 밖은 위험하다고. 특히 당신처럼 연약하고 아름다운 여성은 더욱 위험하죠. 그렇지만 후미애가... 보세요. 예? 비가 많이 오잖아요. 범인은 비를 좋아하는 거예요. 비 오는 밤에 아름다운 여성을 덮치는 것이 그에게는... 사과 드실래요? 제가 아까 깎으려고 했는데. 예, 자, 여기 앉으세요, 누님. 네. 남자는 주방으로 가 칼을 들고는 살벌하게 쳐다보며 사과를 잡았다. 여자는 그 사이 휴대폰을 꺼내들어 남자의 눈치를 보며 동생에게 문자를 보낸다. 지금 어디야? 누님도 좋아하시나요, 사과? 네.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그 순간 방 안에서 동생의 휴대폰 소리가 울렸다. 후미애가 휴대폰을 두고 갔나 보네요. 여전히 덜렁대기는... 남자는 조금 당황한 듯 여자를 쳐다봤고 다시 침착하게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여자는 도망가려고 몰래 일어났는데 나무 바닥이었던 탓에 소리가 났다. 그때 그러니까 앉아 있으라고 했잖아요. 남자는 살벌하게 칼을 꺼내들며 말했다. 후미애는 어디 있어요? 글쎄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간 거야? 말해. 걱정하지 마세요, 누님. 남자는 천천히 여자에게 다가갔다. 부탁이야. 후미애랑 만날 수 있게 해줘. 후미애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정말 똑같네. 응? 그 목소리도, 무서워하는 얼굴도. 지금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나카자와초 노상에서 검은 코트의 남자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근처의 주민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갔는데 남자는 도주, 현장에는 대량의 혈흔과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빨간 손목시계가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TV에서 아나운서의 말을 들은 여자는 동생이 남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 유품인 시계를 떨어뜨리는 상상을 했다. 후미애. 동생 이름을 부르며 아까 미심 찍었던 방문을 열며 뛰어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이 눈에 들어왔다. 운도 없죠. 비만 안 내렸으면 동생을 만나실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괜찮아요. 응? 조금만 있으면 만날 수 있으니까요. 후미애랑. 남자는 칼을 번쩍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여자는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속보입니다. 바로 전 연속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예, 여기는 세타가야 남부경찰서 앞입니다. 용의자는 도주 현장에서 가까운 노상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지금 여기 세타가야 남부경찰서에 연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방에 불이 켜졌다. 언니! 후미애? 미안해. 너무 심했지? 무슨 말이야? 조금 놀래켜주려고 한 건데 정말 장난이었어, 언니. 나도 멀쩡하잖아. 이 사람도 범인 아니다. 그것 봐. 너무 심하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그럼 당신은 아, 예, 저 코모리 세이지라고 합니다. 지금 후미에와 정식적으로 사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 정말이야. 세이진 배우 지망생이거든. 연기 꽤 박력 있었지. 응? 왜 비밀로 한 거야? 처음 연애다 보니까 뭐 좀처럼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언니가 오늘 온다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후미에가 평범하게 소개해도 재미없다면서 자꾸 하자고. 아 뭐 이야기하다가 신났었지. 비밀 같은 거 만들 리 없잖아 언니한테. 우리 약속했잖아. 서로 중요한 일은 뭐든 이야기하겠다고. 다행이다. 아까 뉴스에서 빨간 손목시계가 떨어져 있다고 하길래. 아이 그거라면 잘 뒀어. 난 잘 안 차. 물건 잘 잃어버리니까. 이야, 오 케이크 사왔구나. 언니 고마워. 두 분 앉아 계세요. 제가 준비할 테니까. 아이 괜찮아 내가 할게. 그럼 물 좀 끓여줄래? 언니는 둘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소파에 앉아 자신의 손목시계를 쳐다봤다. 순간 갑자기 시계 액정이 깨지며 뉴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용의자가 세타가의 남부경찰서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저 차에서 내렸는데요. 잘 안 보이는데요. 목격 정보대로 검은 후드티가. 남자는 편의점에서 여성의 사체를 숨겼다고 합니다. TV에서 나온 범인 얼굴은 아까 편의점에서 봤던 직원이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라면 지금 여기. 네? 시계요? 빨간 밴드로 된. 언니, 시계는. 동생은 언니의 손목을 쳐다봤지만 시계가 없었다. 동생은 놀라며 수화기를 떨어뜨리며 말을 이었다. 언니! 자기야, 왜 그래? 정말 안타깝지만 언니분이 방금 경찰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동생과 남자친구는 언니를 보고 있었는데 언니의 모습이 비를 흠뻑 맞은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생각났다. 나도 후미애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싫어, 말하지 마. 안 들을래, 듣고 싶지 않아. 후미애, 너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이젠 어린애가 아니니까.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싫어, 언니 싫다고. 후미애, 행복해지는 거야. 언니. 미안해. 안녕. 언니 가지 마, 싫어.